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우리는 탄생을 축복이라고 말하며 행복한 말로 마음껏 축하해주고 있죠. 반면에 죽음이란 그 자체로 마치 소멸과 동일시되어 그곳으로 향하는 여정 역시 슬픔과 괴로움을 동반하는 것 같아 서로 말을 꺼립니다. 그러나 생로병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어나는 자연 이치이고 보면 삶의 여정의 끝인 죽음, 우리는 과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기를 바랄까요? 그러한 상념들의 가슴 따뜻한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오늘은 영국의 보건의사이자 완화의료 전문가인 레이첼 클라크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펴낸 곳, 메이븐, 옴기니, 박미경, 레이첼 클라크 지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 책은 호스피스 의사가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깨달은 삶의 의미를 담았다. 프롤로그. 살아있는 한 모든 것이 충분한 순간은 없다. 그럼에도 이따금 달콤한 때도 있고 운이 좋다면 조금 더 지속된다. 레이먼드 카버의 시. 그녀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 담배 연기가 자욱한 스튜디오에서 두 남자가 화이트 와인을 앞에 두고 하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몹시 찡그린 얼굴로 와인을 한 모금 홀짝인다. 황금시간대에 방영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술과 담배라니. 사실 그의 와인잔엔 술이 아닌 모르핀이 담겨 있다. 영국의 극작가 데니스 포터는 수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췌장암 말기에 다다랐다. 그는 방송 진행자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모르핀을 벌컥벌컥 들이켜야 했다. 때는 1994년으로 영국에서 말기암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러므로 텔레비전에 죽음을 앞둔 환자가 아픈 모습 그대로 등장한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 그러나 포터는 원래 드라마를 통해 사람들에게 충격적 진실을 알리는 데 능했다. 그날 저녁엔 쇠약해져 가는 자신의 몸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당시 22살의 풋풋한 대학생이던 나는 죽음을 논하는 대담에 딱히 끌리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며 반협박조로 함께 볼 것을 권했다. 결국 아버지와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불편한 속내를 감추며 죽음을 목전에 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포터가 약물에 의지하는 모습이 내게는 너무 아슬아슬해 보였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아버지 앞에서 내비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의사인 아버지가 말기에 다다른 환자들을 치료할 때 모르핀을 쓴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나눈 대담은 포터의 마지막 공식 발언이 되었다. 2달 뒤에 포터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스튜디오를 벗어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메아리를 일으켰다. 그는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뜨렸다. 초라하게 저물어가는 모습이 아닌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포터는 어린아이처럼 멋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에겐 과거나 미래가 아닌 살아 숨쉬는 현재가 중요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현재뿐입니다. 현재성이 워낙 강렬하게 다가오다 보니 다소 삐딱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내 마음은 꽤 평온합니다. 포터가 입술을 한쪽만 씩 올려 웃으며 특유의 역설을 날렸다. 지난주에 글을 쓰다 창밖을 내다보는데 꽃잎이 보이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희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잎이 그제서야 보이더란 말입니다. 세상 만물이 전보다 더 사소하기도 하고 전보다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의 차이는 별게 없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현재 모습은 순간순간 눈에 들어오는 그 모습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행복의 열쇠를 건네받은 것 같았다. 아버지도 나와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고양된 눈으로 세상을 경험하라. 막연한 미래나 서글픈 과거의 자취를 쫓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포터의 이야기를 들을 땐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싶었다. 그런데 일상생활의 부질없는 걱정 때문에 현재성에 대한 포터의 통찰은 금세 내 마음속에서 흐릿해졌다. 포터 자신도 그런 현실을 알았기에 이렇게 꼬집어 말했다. 우리는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런데도 담보 대출금을 갚고 잡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데니스 포터가 사망한 지 23년이 지난 2017년 그의 발언이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아버지가, 내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음과 사투를 벌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대장암으로 6개월 넘게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 주사, 혈액검사, 메스꺼움, 피로, 주사, 신경손상, 주사, 피하출혈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래도 아버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치료에 매달렸다. 말기 단계임을 보여주는 정밀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더 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온갖 부작용에 시달렸지만 독성 항암제를 줄기차게 복용했다. 그래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포함해 우리 가족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흐르는 시간을 멈출 수 없기에 아예 시간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버지를 도우려면 어떻게든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아름답게 피어난 꽃잎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암세포가 몸을 점령하는 동안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할 거라는 두려움을 의사인 아버지가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을 테니까. 문득 아버지가 런던에서 인턴 시절을 보냈던 60년대를 추억하며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동이 틀 무렵 병원을 빠져나와 모퉁이에 있는 술집으로 직행하곤 했다. 스피탈 필즈 마켓에서 밤새 고기를 썬 사내들과 맥주잔을 기울이며 사흘 밤낮으로 당직을 서느라 쌓인 피로를 풀었다. 그리고 여름에는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축제로 자리 잡은 BBC 프롬스의 저렴한 티켓을 구입해 로열 앨버트 홀의 맨 끄트머리에 서서 차이콥스키와 말러를 들었다. 아버지에겐 음악이 아름다운 꽃잎일 것 같았다.
그래서 2017년 봄 BBC 프롬스 공연 티켓을 엘버트 홀 안쪽의 가장 좋은 자리로 골라 부모님 몰래 예매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인 에드워드 엘가의 교향곡 2번을 다니엘 바렌보임의 지휘로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예정이었다. 그때까지 아버지가 살아있을지, 설사 살아있더라도 런던까지 다녀올 기운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그렇더라도 나는 티켓이 희망의 부적인 양 침대 옆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다. 영국인에게 2017년은 증오의 해로 여겨질 만큼 테러 행위가 빈발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에 실시된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한 상태였다. 희망을 품을 만한 구석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불신과 분노, 위험과 혼란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펼쳐지는 연대와 도움의 손길은 우리에게 작은 위안을 선사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밤중에 불쑥 전화해서 물었다. 런던 브리지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사람들을 차로 치고 다닐 때 그 간호사가 어떻게 했는지 들어봤니? 테러리스트들이 런던 브리지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 동안 NHS, 영국 국민보건 서비스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28살의 크리스티 보데는 오히려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다. 몸을 사리지 않고 부상자를 도우려다 그만 가슴에 치명적인 자상을 입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 세상에는 아직 훌륭한 사람도 믿어야 할 것들도 참 많구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7월, 아버지는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공연 날까지 기어이 버텨냈다. 나는 들뜬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공연장으로 향했다. 런던 시내 곳곳에 테러리스트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졌다.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교향곡을 들으러 나오는데도 목숨을 걸어야 하다니. 우리는 팔짱을 끼고서 엘버트 홀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아버지의 앙상한 뼈마디가 내 살에 아프게 부딪혔다. 마음이 심란해지려는데 아버지가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아버지는 샴페인을 시켜 엄마와 나에게 한 잔씩 따라주었다. 군중을 훑어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샴페인 거품처럼 반짝였다.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간절히 바라던 모습이었다. 나는 아픈 아버지가 편안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돈을 아끼지 않았다. 무대가 바로 내려다 보이고 칸막이까지 설치된 특별석의 화려한 벨벳 의자에 앉은 아버지는 전혀 노쇠해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말했다. 1960년대에 지붕 밑에서 바라보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구나. 잠시 후 오케스트라가 지휘자 바렌보임의 신호에 맞춰 엘가의 첫 소절을 연주했다. 곁눈으로 보니 아버지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웃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부모님 댁에 찾아갈 때마다 아버지를 볼 날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잠시나마 그 짐을 내려놓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도 잠시 잊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순간도 내 마음 한구석에 보물처럼 고이 간직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예상치도 않게 더 아름다운 꽃잎 하나가 피어나고 있었다.
바렌보임이 객석을 향해 돌아서더니 통념을 깨고 직접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영국과 독일, 스페인 등 다양한 나라를 넘나들며 살았고 이스라엘 국적자이지만 팔레스타인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바렌보임은 분열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정치적 의도 없이 순전히 인간적인 우려에서 이야기를 꺼낸다며 말을 이었다. 프랑스 국민이 괴테를 배우려면 번역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베토벤 교향곡을 듣는 데는 번역본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음악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음악계는 국가를 따지지 않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독일의 어떤 음악가도 당신에게 난 독일 음악가라서 브람스와 슈만, 베토벤만 연주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종교적 광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만으로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악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인본주의로만, 이 인본주의로만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온갖 차이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한데 묶어주는 수단이었다. 우리가 누구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동료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슬며시 웃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두고도 아버지와 나는 의견이 달랐다. 하지만 바렌보임의 명쾌한 연설은 우리의 작은 의견 대립뿐만 아니라 콘서트홀을 둘러싼 무시무시한 콘크리트 장벽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의 절절한 목소리는 우리 각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바렌보임은 오케스트라를 향해 돌아서서 다시 지휘봉을 들었다. 곧이어 앙코르 연주가 선물처럼 콘서트홀을 가득 메웠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가운데 님로드였다. 부모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객석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고 입술에선 미소가 절로 피어났다. 증오와 적대로 가득 찬 시국에 엘가를 이용해 인류애를 호소한 바렌보임의 행동은 대단히 훌륭했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그도 모르는 새 무대 앞에 앉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남자의 심장을 뜨겁게 뛰도록 해주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는 평생 죽음을 대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해마다 영국에서 50만 명이 사망하고 미국에서 250만 명이 사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우리가 죽음과 이렇게 멀어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태어난 이상 누구나 예외 없이 세상을 떠나지만 예전엔 병원이 아니라 편안한 자기 집에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지금은 출생과 죽음이 대개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돈 받고 일하는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진 것이다. 영국 산모 중 겨우 2%만이 집에서 출산하고 영국 국민의 3분의 2가 집에서 죽고 싶다는 소망을 표명하지만 5명 중 1명만이 집에서 눈을 감는다. 병원과 호스피스, 요양원이 현대인의 사망 장소로 새롭게 부상했다. 살고 죽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사는 매우 특수한 직업이다. 내가 하는 일은 대다수 의사가 하는 일보다 더 특수하다.
완화 의료 분야에서 전문의로 일하는 나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남은 생애를 최대한 충만하게 살고 품위 있고 편안하게 죽도록 돕는데 매진한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죽음을 다루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내가 돌보는 환자들 중 한 명이라도 사망하지 않고 지나가는 주가 거의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지 알게 되면 사람들은 움찔 놀라 되묻는다. 어머, 그런 일을 어떻게 견디세요? 죽음을 떠올리며 몸서리치는 그들의 반응에서 꺼림칙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나도 한때 그렇게 반응하곤 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무척 괴롭고 아프다. 그리고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죽는 과정은 여전히 아기를 낳는 과정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다. 어느 환자는 언젠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다만 이렇게 힘든 일인지는 미처 몰랐어. 의학의 매력은 이해하기 쉽다. 힘도 있고 존경도 받고 지위도 보장되며 고맙다는 인사도 자주 받는다. 아이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시력을 되살리고 절단된 팔다리를 붙여주고 신장을 이식하는 멋진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해서 왜 굳이 임종을 코앞에 둔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했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패배감과 의학적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상실의 아픔에 시달릴 텐데 뭐가 좋아서 죽음과 죽어감을 평생의 업으로 선택했을까? 신경외과 의사가 의학계의 스타로서 문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섹시한 주인공이라면 완화의료 의사는 초라한 조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늘에 숨어 있다가 카리스마 넘치는 동료들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떠넘긴 환자에게 진통제인 모르핀과 미다졸람을 투여한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며 굳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죽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기 사항이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누구하고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내가 의사 자격을 따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종양 전문의가 불치병 진단과 죽음에 대한 의료계의 전반적인 태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었다. 당시 우리는 화학요법 치료에 사력을 다했는데도 암세포가 너무 넓게 퍼진 어느 환자의 병상에서 막 물러난 상황이었다. 이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전문의가 싱크대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사실 그는 손만 씻은 게 아니었다. 살겠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환자도 씻어냈다. 그 환자는 이제 완화의료 쓰레기장으로 보내도록 해. 기가 막혔다. 의술로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환자는 아무 가치도 없는 생명체란 말인가? 그런 환자는 쓰레기처럼 내버려도 된단 말인가? 환자를 그렇게 취급하는 의사가 실제한다니. 당시엔 그보다 더 혐오스러운 태도를 상상할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가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당혹감과 불편함을 감추려고 별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이 아니었나 싶다. 죽음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그만큼 복잡하고 불편하다. 날마다 죽음과 씨름하는 나조차도 이 주제를 다룰 땐 무척 조심스럽다. 가령 내 아이들은 아직 엄마가 병원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아이들이 몇 살쯤 됐을 때 마음 편히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은 아마도 엄마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의료에 대한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이다. 메디컬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는 허겁지겁 달려와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한 뒤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면서 숙련된 기술로 환자를 구한다. 망토 대신 청진기를 목에 두른 이 영웅적 의사는 생명을 연장하고 죽음을 부정하면서 마치 신이라도 되는 양 행동한다. 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보면서 이와 반대되는 의사상을 마음에 품었다. 의학적 성취는 다소 떨어질지 모르지만 더 조용하고 친절하며 인정 많은 의사상이었다. 아버지는 틈날 때마다 환자의 운명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라도 의사는 늘 성심성의껏 환자를 돌보고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하려고 애써야 한다고 얘기했다. 어린 나이에도 그런 태도는 본받을 만하다고 여겨 마음에 깊이 새겼다. 그로부터 20년 뒤 다소 늦은 나이에 의사가 되어 보니 요즘 병원은 지나치게 크고 업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이러한 병원 환경 때문에 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마음에 새겼던 교훈이 겸손한 태도로 환자를 정성껏 보살피겠다는 다짐이 흔들릴 때가 있다. 피곤에 절은 의사들은 기계처럼 진료를 반복하다 금세 변이를 일으킨다. 얄궂게도 의사로서 나를 성장시켜 준 곳은 대다수가 꺼리고 두려워하는 영역이었다. 바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화의료 병동이었다. 이곳의 업무가 다른 어떤 의료 형태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행복감을 안겨준다고 말하면 당신은 아마 내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완화의료는 임박한 죽음이 아니라 삶에 집중한다. 특히 배려, 용기, 사랑, 자비 등 한 개인의 마지막 나날을 충만하게 해주는 가치들에 초점을 맞춘다. 혼란스럽고 지저분하고 지독하게 애달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곳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삶을 이어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돌이켜보니 죽음과 죽어감을 다루면서 반평생을 보냈다. 여느 사람들처럼 죽음을 그저 남의 일인 양 여기며 살아가지만 나 역시 아슬아슬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 테러리스트의 폭탄을 간신히 피했고 빙판길에 전복된 차에서 겨우 기어 나왔으며 심지어 콩고 소년병들의 총탄 세례 속에서 도망쳐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 뒤늦게 죽음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필연적 상실감을 면밀히 살피고자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완화의료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 죽는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무척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죽어감은 곧 살아감과 같다. 여기선 아름답고 달콤 씁쓸하며 부서지기 쉬운 게 인생이라는 삶의 본질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 무척 놀랄 것이다. 오늘을 더 깊이, 더 뜨겁게 살기 위하여 의사들은 간혹 선의로 죽음이 전혀 고통스럽지도 힘들지도 않다고 말한다. 심지어 죽음이 일종의 초월적 경험과 같아서 제대로 죽는다면 평범한 삶의 마지막을 그야말로 멋지게 장식할 수 있다고 떠벌리기도 한다. 사실 죽음은 인간의 경험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호스피스에서 거듭 목격하듯이 신체가 기능을 멈추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하지만 사람을 기계 부품처럼 나눠서 파악할 수는 없다. 죽음은 삶의 여러 면과 마찬가지로 덤덤할 수도 있고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플 수도 있다. 온화하거나 잔인하거나 아름다울 수도 있다. 어떤 환자에게는 심지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의학에서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현실을 미화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완화 의료가 아무리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애초에 죽을 운명을 타고난 생명체라는 잔인한 현실을 모면하게 해줄 수는 없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라면 밥 딜런의 심오한 가사를 되새겨볼 만하다. 인생이 얼마나 달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끔찍한 진실이 나를 두렵게 한다. 나는 호스피스 병동을 걸을 때마다 밥 딜런의 Up to Me 가사를 떠올린다. 끔찍함과 달콤함의 결합. 인생은 결국 끔찍함과 달콤함의 결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참으로 명쾌하다. 여름날 하루살이의 덧없는 삶에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에 서서히 깎여나가는 빙하 협곡에 이르기까지 세상 만물은 결국 죽거나 사라질 운명이다.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아무리 사랑받더라도 영원히 머물거나 견디지는 못한다. 영속하지 못한다는 것, 그 사실만이 변함없이 존재한다.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에 이러한 절대적 원칙에 유연하게 맞설 장치가 있다. 바로 인간의 선택 능력이다. 죽을 운명에 대처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 이 힘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 분노하고 부정하느냐, 받아들이고 포용하느냐, 선택은 우리 몫이다. 세상 만물이 늘 덧없이 사라지는 기나긴 시간의 어둠과 맞서는 찰나의 불꽃에 지나지 않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겠다고 선택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죽음의 별인 호스피스에서 수없이 목격한 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에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모르핀을 비롯한 갖가지 약물이 고통을 억제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당신이 행하고 의도했던 것들이 죄다 당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때는 인간적 연결이야말로 핵심 치료제이다. 다른 사람과 맺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겪어야 하는 고통과 우리가 고치거나 바꿀 수 있는 고통을 분리해내는 데에는 호스피스만한 곳이 없을 것 같다. 통증, 선망, 메스꺼움, 열 등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약물로 완화될 수 있다. 그 효과에 환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하지만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것들을 두고 떠나는 아픔과 뜨겁게 사랑했던 세상과 단절되는 괴로움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선 의사가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다. 와이파이, 데이터, 연결성이 최고로 군림하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살과 피로 이루어지고 본능에 충실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 존재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나는 그 사실을 호스피스에서 수시로 목격하고 경험한다.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과 그 사실을 모르는 나머지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다. 말기 환자들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아는 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간다.
말기 환자들은 조급하기 때문에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남은 삶의 순간을 깊이 음미한다. 그러므로 호스피스에는 호의와 미소, 품위와 기쁨, 친절과 예의, 사랑과 연민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득하다. 나는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가득한 곳에서 일한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서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운다. 사랑과 용기를 가슴에 품고 끝까지 나아갈 것.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밤 호스피스를 나서려는데 한 병실의 반쯤 열린 문으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현악기의 우아한 선율과 금관악기의 웅장한 울림은 다름 아닌 백조호수의 피날레였다. 벼랑간 아버지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웃으며 박수를 치는 모습이 아른거렸다. 나의 딸 애비가 이베이에서 구입한 발레치마 차림으로 한쪽 발을 들고 빙그르 돌다가 부엌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죽어가는 백조를 연기한 그 어느 발레리나보다 우아했다. 애비는 곧 몸을 일으켜 할아버지의 무릎에 훌쩍 뛰어올랐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칭찬에 수줍게 웃다가 까끌거리는 턱수염을 만지며 깔깔 웃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병실 옆을 지나쳤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이 환자에게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다. 그의 곁에는 탁자에 놓인 낡은 라디오뿐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초저녁 불빛을 받으며 잠시 머뭇거렸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하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죽어가는 환자의 방문을 똑똑 두드린 후 들어가도 되느냐고 물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흔히 호스피스 업무가 무척 힘들고 우울하지 않느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에 저자는 그와 정반대라고 대답하죠. 호스피스에는 용기와 연민과 사랑하는 마음 등 인간 본성의 선한 자질이 가장 정제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유의미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